한글은 짝퉁이다. 하버드 수업 중 터진 망언. 결과는 대반전. 1장 한글은 한자의 짝퉁이다. 하버드에서 벌어진 충격의 논쟁. 한글은 한자의 모방품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강의실에서 세계 문자 체계를 주제로 한 수업 중 중국계 유학생의 이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미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차가운 아침.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의 에드워드 톰슨 교수는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구조라는 수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업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교수는 중동의 서령 문자부터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리스의 알파벳과 로마자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조명하며 그 철학적 기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뒷줄에 앉아있던 중국계 유학생 체리리가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글이 단지 한자의 간단한 음성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의 전통을 가진 한자에 비해 겨우 600년밖에 안 된 한글은 너무 과대평가된 기호체계 아닐까요? 이 말이 떨어지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몇몇 아시아계 학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유럽계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미국 출신 학생인 조 카터는 체리의 발언에 동의하듯 눈을 반짝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는 평소에도 한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생각해왔던 한국어 과대평가된 쉬운 언어라는 고정관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그 발언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학자의 풍모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았던 문자 한글에 대해 살펴봅시다. 조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겨우 600년 된 문자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완전히 배반당하게 됩니다. 톰슨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 조합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기억입니다. 혀 뿌리가 목구멍에 닿을 때 나는 소리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을 때, 미음은 입술이 닫힐 때 발생합니다. 조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기호라고 생각했던 그 글자들이 실제 사람의 입모양과 발성 구조를 그대로 본뜬 디자인이라는 설명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 모음은 단순한 선과 점이 아닙니다. 하늘, 땅의, 사람이의 삼원적 원리를 담은 동양 철학의 핵심 구조로 설계되었죠. 그 말에 강의실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체리조차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슬며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리학, 의문학, 철학, 디자인, 교육 평등을 통합한 언어 시스템입니다. 조는 뒷자리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일까?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건 도대체 뭐였던 거지? 체리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한글은 한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한자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자 톰슨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글은 한자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문자지만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문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문자 창제의 원리가 기록된 유일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나라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쉽게 가르치고자 한 세종의 의지가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 글을 읽지 못하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문자 체계는 단순한 언어 개혁이 아닌 문해력 혁명 그 자체였죠. 그 순간 조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자라온 무지와 편견의 벽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2장,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류의 혁신이다. 조 카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강의실을 울렸고 프로젝터 속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조합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더 이상 쉬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리학, 의문학, 동양 철학, 사회 정의를 통합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인간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보된 사례입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숨소리조차 삼키며 집중하고 있었고 존은 자기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글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 순간 교수는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띄웠습니다. 한자로 쓰인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라 사람 가운데 글을 아는 이가 적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이를 가엾게 여겨 세 글자를 만드노라. 교수는 천천히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종대왕의 서문입니다. 이 글자들은 단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며 지식의 독점을 깨뜨리려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순간 존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크린 속 한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만든 문자의 이야기. 그것은 조가 그토록 신봉해온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민주주의야. 그때 다시 체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국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철학적 깊이나 역사적 가치로는 여전히 한자가 더 위대한 문자 아닌가요? 그 질문은 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톰슨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는 의미 단위를 표기하는 표의 문자고 한글은 음소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입니다. 게다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 있는 이 원리, 이건 그 어떤 문자도 갖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설계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글 자소 결합 원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띄웠습니다. 기어가, 가, 니은 오노, 미음 우무. 그 구조의 단순함, 그러나 그 속의 깊이. 조는 마치 하나의 기계를 해부하듯 글자 하나하나의 원리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덕분에 한글은 6,400개 이상의 음절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보다, 아랍어보다도 넓은 발음 범위를 담을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죠. 조는 이제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곁에 체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충격받았지? 사실 나도 그래. 나도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라고만 생각했거든. 조는 체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금 깨달았어. 난 그저 미국의 시선으로 한글을 봤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어. 체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더 이야기해 볼래? 나도 뭔가 더 알고 싶어졌어. 두 사람은 함께 캠퍼스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글의 철학, 세종대왕의 결단, 문자 설계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조가 말했다. 우리 도서관에 가보자. 난 뭔가 더 알고 싶어. 한글에 대해 아니, 이 문자의 배경과 역사,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 체리도 흔쾌히 수긍했고 두 사람은 캠퍼스 깊숙한 도서관의 동아시아 문자 연구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한자, 그리고 한글에 관한 수천 권의 자료가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한 권의 오래된 논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Philosophical Foundations on the CRYPTOGRAPHIC Potential of the Korean Alphabet 제임스 머컬리, 하버드 링귀스틱스 디파트먼트, 1943. 커버에 쓰인 저자의 이름은 하버드 언어학의 전설로만 들었던 제임스 맥컬리 교수. 잠깐만, 이거 뭐야? 조는 숨을 삼키며 속표지를 넘겼습니다. 한글의 철학적 구조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심층 연구. 1943년?
체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톰슨 교수보다도 훨씬 전 세대에서 이미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 장에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시 미 정부의 요청으로 암호학적 응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전쟁 중 실제 활용된 사례가 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체계에서도 연구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숨통마저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속에서 떨어진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맥컬리 교수가 남긴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발명 중 하나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제이, 머컬리. 조와 체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학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사명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진실의 목격자. 제3장, 잊혀진 한국인의 이름. 김영수 박사. 늦은 오후 캠퍼스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조와 체리의 머릿속은 논문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맥컬리 교수의 논문을 들고 곧장 톰슨 교수의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리자 연구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톰슨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조? 조는 손에 든 논문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도서관에서 찾았습니다. 1943년 맥컬리 교수가 쓴 논문인데요. 내용이 믿기지 않습니다. 톰슨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레 논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긴 교수는 손가락으로 글귀를 따라가며 읽더니 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임즈 머컬리, 이건 진짜야. 이건 그분이 썼던 전설의 논문이야. 실존하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못 찾았었는데. 그리고 논문 말미, 한글의 암호학적 구조와 철학적 기원이라는 대목에 이르자 톰슨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 수준의 정보였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정부에서 맥컬리 교수에게 특별 요청을 했다는 건 일부 학계에서만 소문으로 전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니. 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논문 속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수 박사라는 한국인 학자요. 이름을 들은 톰슨 교수는 갑자기 책장으로 달려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와 체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서양인 남성과 동양인 남성이 함께 앉아 무언가를 연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영수 박사입니다. 1930년대 후반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맥컬리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했던 학자죠. 조와 체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진짜 주도자는 김영수 박사였던 건가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김 박사는 놀라운 지성을 지녔던 분입니다. 당시 하버드에서는 드물게 아시아계가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례였죠. 하지만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군요. 실제로는 맥컬리 교수가 논문 표지에 김영수 박사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아시아계 학자의 이름이 표지에 올라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죠. 그렇게 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와 체리는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북받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건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니야. 이건 억울하게 잊힌 한 사람의 인생이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진실이야. 그때 체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김 박사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톰슨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박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 반아시아 정서가 극심해졌고 전쟁이 격화되며 그는 학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생사조차 불분명했죠. 연구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치고 있어. 이건 논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잃어버린 정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는 다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김영수 박사의 업적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해요. 톰슨 교수는 조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네들이 진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우리 이걸 공개합시다. 하버드 전체 앞에서 발표회를 여는 겁니다. 그날 저녁 조와 체리는 강의실 대신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학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역사와 언어의 진실을 복원해야 할 증인이자 전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발표하면 전 세계가 한글을 다시 보게 될 거야.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언어 철학의 결정체로. 체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한 한국인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겠지. 김영수. 그 이름은 이제 하버드의 역사에 다시 쓰여야 해. 제4장 세상에 밝혀진 이름 김영수. 일주일 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큰 강당인 샌더스 극장 앞에는 유례없는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잊혀진 한글 연구 맥컬리와 김영수의 유산이라는 포스터가 강당 입구에 걸려 있었고, 수많은 학생과 교수들, 기자들, 그리고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와 체리는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는 수트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반복해서 확인했고, 체리는 손에 원고를 쥐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니까. 조명이 꺼지고 강당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조와 체리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카터 하버드 언어학과 학부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 문자 체계에 대한 놀라운 사실과 함께 80년 전 하버드에서 시작되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위대한 연구를 공개하려 합니다. 강당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크린에 맥컬리 교수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고, 이어서 김영수 박사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함께 띄워졌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작게 어하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1943년 하버드의 언어학자 제임스 맥컬리 교수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주제로 한 역사적 논문을 집필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의문학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맥컬리는 이 문자 속에 담긴 설계의 철학과 과학적 구조에 깊이 주목했고, 심지어 이 문자 체계를 암호 시스템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체리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영수 박사였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분석하며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설계되었음을 밝혔고, 모음 체계에는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과 우주관이 담겨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 사고와 사회평등을 구현한 언어 철학의 산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한 아시아인의 이름을 표지에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 연구는 맥컬리 교수 단독 논문으로 숨겨졌습니다. 강당은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띄워졌을 때 모든 관객의 입에서 동시에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실물 이미지, 그리고 그 아래 쓰인 문장. 백성이 쉽게 읽고 쓰도록 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다. 이것은 민주주의이고 인간 존엄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 출입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한복을 입은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무대 위에 조와 체리도 발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톰슨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 노신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김영수 박사님의 아드님 김준호 씨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밤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감동의 탄성으로 가득 찼고 박수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조와 체리는 무대에서 내려와 김준호 씨에게 다가갔고,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는 가죽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메모지, 그리고 맥컬리 교수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 우리는 언젠가 이 진실이 인류에게 전해지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당신의 연구는 내 이름을 넘어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제임즈 머컬리.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강당은 하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의 감동으로 가득 찼고, 하버드의 가을 하늘 아래 한글이라는 문자가 세상 앞에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버드 공식 기록에는 김영수 박사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글은 음성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언어학계의 공식 교과서에 재등장하게 되었고, 존 카터는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넘어선 용기 있는 학생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를 위한 언어의 정의이자 문해력의 혁명이며 철학적 통찰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갔다면 저는 영원히 눈을 감고 살았을 겁니다. 그날 강당에서 울려 퍼졌던 기립박수. 그건 단지 두 학생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의 꿈, 80년 전 진실을 지키려 했던 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상에 다시 밝힌 젊은이들의 용기에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지식의 해방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1943년 하버드에서 시작된 한글 연구,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학자 김영수 박사의 충격적인 진실. 80년간 묻혀있던 논문, 사라진 이름, 그리고 2명의 하버드 학생이 찾아낸 역사적 반전. 오늘 영상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넘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그 진실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가슴 뜨거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